한말순 여사의 왼쪽 무릎 인공관절은 틀어져 있었다. 병원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650만 원을 요구했다.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무릎 안에서 유리 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고 밤마다 발목을 물어뜯는 쥐의 이빨 같은 통증이 잠을 앗아갔다. 여보세요. 태호야. 여사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엄마가 이번엔 좀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데.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다음 달에 지우 국제학교 입학식도 있고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라서요. 일단 좀 더 참아보시면 안 될까요? 윤태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여사는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 서미래에게 걸어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호텔 예약 때문에 바빠서요. 지우 입학 축하 모임 준비 중이거든요. 자세한 건 태호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여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일정을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재수술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여사는 전화를 끊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집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다. 묵직한 열쇠 뭉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공중에서 한 바퀴 돌다가 식탁 위에 떨어졌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부엌 안을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아니, 실제로 무언가가 끊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말순 여사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다. 수영 강좌라도 신청해볼까 하는 마음이었다. 물에서라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았다. 안내 책자를 훑어보던 중 휴게실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호텔 연회장을 비추고 있었는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아들 윤태호와 며느리 서미래, 그리고 소녀 지우가 입학 축하라고 적힌 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사는 발걸음을 멈췄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보석 상자가 놓여 있었고 지우가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꺼내 목에 걸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라는 자막이 흘러갔다. 여사는 휴게실 구석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손바닥으로 아픈 무릎을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새로운 출발이라. 그럼 자신의 무릎은 언제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새 출발은커녕 예전처럼 걸을 수라도 있을까? 문득 남편 한영달의 모습이 떠올랐다. 30의 전봄, 둘이 삽을 맞잡고 뒷산 묵정밭을 일구던 때였다. 영달은 흙투성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었다. 말순아, 올해는 논 한마지기만 더 늘려보자. 태호 대학은 꼭 시켜야 해. 그때 영달은 눈이 반짝였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낸 세월이 이제 여사의 주름살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품팔이를 하고 달 키우고 돼지 치며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비에 쏟아부었던 날들. 그 모든 희생 위에 지금 TV 속 화려한 파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여사는 TV를 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렸다. 반짝이는 화면이 너무 아팠다. 한말순 여사는 남편 한영달의 묘소로 발을 향했다. 11월 끝자락, 산길은 쌀쌀했고 마지막 산수유 몇 송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사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화강암을 어루만졌다. 영달씨, 당신이 평생 벌어둔 재산이에요. 태호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여사는 말끝을 흐렸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근데 이제는 나를 좀 지켜보려고 해요. 당신도 이해하시겠죠? 묘소를 나서며 여사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40년 전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쳤을 때의 제자 강문영이었다. 소식을 들어보니 신탁은행에서 본부장까지 지내고 퇴직한 뒤 공증 업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영의 사무실은 깔끔했다. 환갑을 넘긴 그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여사를 맞았다. 선생님, 그 무릎은 어떠세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여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문영아, 선생님이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태호에게 다 물려주려던 땅하고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걸 공익신탁으로 돌리려고 해. 대신 내 노후 생활비하고 치료비는 그 신탁 수익에서 받는 구조로 말이야. 문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선생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밤새 생각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문영은 실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로 280만 원씩 정기 지급.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정리하고 관리하기 편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선생님 사후에는 자녀 재산을 농촌작은도서관 운영과 거동불편 노인 이동재활 지원 사업에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문영은 덧붙였다. 공증과 영상 기록을 통해 선생님의 의사결정 능력을 명확히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요.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신탁 절차가 완료된 지 사흘 뒤 한말순 여사의 집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들 태호가 며느리 미래와 함께 성큼성큼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엄마! 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사는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서둘러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천천히 찻잔 2개를 더 준비했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하자. 차는 무슨 차예요?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태호는 앉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다. 신탁이라니요? 은행에서 담보 잡으려고 했는데 다 막혀버렸다잖아요. 지유학비 대출도 사업 자금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여사는 조용히 찻잔을 밀어주었다. 내가 평생 걸어서 모은 돈이야.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쓰고 남은 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쓸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서미래가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지유국제학교 학비는요? 태호 사업은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 병원비까지 다 대드렸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병원비를 댔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 실제로는 자신이 몰래 적금을 깨서 수술비를 마련했었는데 말이다. 그때 제자 강문영이 조용히 현관으로 들어왔다. 미리 약속한 방문이었다. 실례합니다. 문영은 정중하게 인사한 뒤 태호를 바라보았다. 의사결정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신적 판단 능력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도 확보했습니다. 공익신탁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엄마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태호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다. 탁! 찻잔들이 흔들리며 물이 넘쳤다.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야, 엄마는 내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다. 너희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변함없고.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시작이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엄마의 아픈 무릎 위에 너희 행복을 쌓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 말 앞에서 태호의 격앙된 어깨가 처음으로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다. 2년이 흘렀다. 한말순 여사는 이제 동네 한쪽 구석진 곳의 소담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마당은 작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라일락 한 그루가 담장 모서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여사는 새벽마다 일어나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어루만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매달 말 신탁 수익금 28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생활비로는 충분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이동재활 차량이 찾아와 무릎 치료를 도와주었다. 인공관절 재수술도 무사히 마쳤다.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고 계단도 천천히지만 혼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5월의 어느 오후였다. 여사는 라일락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가 집 앞에 멈춰 섰다. 헬멧을 벗은 청년이 뒤에서 택배 상자 하나를 꺼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등, 단정하게 차려입은 퀵서비스 유니폼. 아들 윤태호였다. 여사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배달원으로서의 예의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모른 척하지도 않았다. 그저 라일락 가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라일락은 늦봄에야 제대로 향을 낸단다. 성급하게 재촉한다고 일찍 피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이 꽃을 만드는 모양이야. 태호는 머리를 더 깊이 숙였다. 엄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그 한마디면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태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헬멧을 다시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여사는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라일락 잎에 맺힌 아침 이슬을 손끝으로 털어냈다. 재산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지만 존엄은 지켰다. 그리고 진짜 사랑의 향기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라일락 꽃송이들을 흔들었다. 연보라빛 향기가 마당 가득 천천히 퍼져나갔다. 참 오래 기다린 향기였다.